그 다음에 US 오픈이라 해서 뉴욕에서 하는 시합, 이 4개를 마스터라고 볼 수 있고, 이 4개를 다 접근하는 사람은 그랜드슬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랜드슬램이라는 말은 야구에서 나왔는데, 이 만무 없는 치는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대회만, 이 4대 대회에서 16번째, 어제 우승했으니까 16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소소한 대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 테니스가 원래 이게 아주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수명이 좀 짧아요. 한 10년 정도입니다. 30대 넘어가면 잘 되지 않아요. 이 페더러의 전성기로 사실은 지났습니다. 한 2년 전까지는 아주 상대할 사람이 없는데 2년 전부터는 가끔 지기도 하고, 가끔 집니다. 가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져요. 가끔 졌는데 이 선수가 어제 플레이하는 걸 보고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병철 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데서 최고 선수가 된 사람은 또 공통점이 있어요. 챔피언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아마 정치인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플레이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무리를 하지 않고 뭔가 그러고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고 딱딱하게 보이지 않죠. 이게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보면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요. 딱딱한 사람 치고 정상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권투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모하메드 알리의 권투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아름답고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행동이 딱 경제적이죠. 딱 필요한 행동만을 하지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공이 오는 그 자리에 항상 가 있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게 결국 가장 힘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게 가장 힘이 있는 것이고, 또 챔피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격에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얼굴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신경질을 내지 않아요. 자기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라켓도 던지고 던지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까지는 못 가요. 가끔 챔피언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페더러는 역대 테니스 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제가 왜 테니스를 말씀드렸죠? 저는 테니스를 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 사랑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저로서는 좋은 영화 보는 거하고 좋은 스포츠 게임 보는 게 그 인생을 즐기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 또 좋은 책 읽는 것도 있죠. 좋은 책 읽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즐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 로저 페더러라든지 모하메드 알리와 같은 타이거 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역대 최고의 선수가 있을 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고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가장 좋은 영화, 가장 좋은 권투 시합, 가장 좋은 테니스 선수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즐긴다는 것은 이게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요새 영화는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게 아바타라는 영화도 많이 보셨죠? 보시면 이제 안경 끼고 입체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재미는 있는데 감동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도 있고 재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과연 저 영화가 시간이 지나서 아주 예술적인 영화로는 평가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영화 중에 요새 상영되는 것 중에서 이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일 전에 본 영화인데, The Roa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영화. 혹시 기회 있으면은 이 로드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저로서는 아바타보다 더 좋았어요.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손님이 좀 적었습니다. 손님이 좀. 이 예술가들의 평은 높은데 손님은 좀 적은 그런 영화인데, 아마 수준 높으신 분들이 보면은 여러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정상회담이 아니죠. 자꾸 이 정상회담 하는데, 순회회담이지, 순회. 한반도에서는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고, 북한에는 반국가단체 수개가 있는데, 수개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이 용어를 붙이는 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정확하게 최고위급 회담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맞죠. 일본에서도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연내에 만나야 될 것이라고 했다가 또 어제 거기다 비판이 많이 생기니까 뭐 의례적으로 만나고 하는 것은 차라리 자임기 중인데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망을 하면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몰려가지고 북한 쪽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 회담을 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남쪽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만났을 때 뭘 주고받을 것이냐, 만나기 전에 이미 주고받는 조건이다 결정되어야 되는데 그걸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줄 게 뭐가 있거든요. 더구나 대북 지금 핵실험한 뒤에 작년에 5월 말에 2차 핵실험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대북 제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남한이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과거와 같은 대북 퍼주기를 할 수 있느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현금을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주면은 김정일이가 우리한테 뭘 주겠느냐? 우리는 우선 구금포로 정원 납북자 정원 석방 이런 걸 원하는데 이런 정치적 부담을 김정일이 가겠느냐?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을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데 자꾸 그 옆에서 배남 분위기로 몰아가는 브로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 좌경적 언론이라든지 이 혼이 없는 신문 기자들이 자꾸 그 만남 그 자체가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그렇게 되면 또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타는, 또 대통령이 이 야심이 욕심이 돼가지고 뭐 역사에 남는 뭐가 되겠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진행되든지 우리가 요구할 조건은 한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절대로 북한에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6.15 선언을 존중한다는 말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는 그 회담을 통해서 또 대북 퍼주기, 일방적으로 퍼주는, 현금까지 퍼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3가지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퍼주기 안 되고 6.15 선언 존중 뭐 운운하는 말 써서는 안 되고 북한 지역에 또 3번째로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조폭두목이 부르면은 불려가는 무슨 시다바리가 아니잖아요. 시다바리가 일본 말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요구를 우리가, 저는 물론 글을 써서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여론 형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협조로 우리 국민행동본부 주최 로 해가지고 이 사법반란 규탄 대회가 잘 이루어졌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고, 특히 그 당사자인 MBC PD 수첩을 고소를 한 그 민동석 차관보, 외무부 차관보가 와가지고 아주 미리 만든 공고를 가지고 차분하게 읽었는데